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루머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뤄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애리조나, 텍사스 혹은 뉴욕 쪽에서 17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란 회사 계획이 적힌 문서를 기반으로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삼성은 미 연방정부가 경쟁적으로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에서 기반하게 되었는데, 이 연방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텍사스 어스틴에서 주는 그 주 정부의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얹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꽤 큰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미국의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면서 대만이나 중국,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던 그것에서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기술 유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도 대만이나 한국 외에는 공장 설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칩 제조 인센티브를 통해서 미국으로 내재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차량용 반도체 업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주 정도 전에 드렸던 만큼 지금은 이 파운더리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는 특히 5칩이나 서버칩이나 스마트폰용 칩이나 PC용 칩에 비해서 후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공급의 차질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듯 전망됩니다. 그래서 NXP나 ST마이크로 같은 티어 1 그룹들이 먼저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에 나섰습니다. MCU라든지 여러 반도체들을 다 포함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유출된 중국 내에서 생산된 모델 Y의 부품 사진을 보게 되면 기가 캐스팅으로 찍어낸 일체형 리어 언더바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효율성과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 테슬라는 차량의 구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자사의 3대 핵심 역량 중 하나로서 엔지니어링을 꼽을 만큼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모델 Y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의 프레임을 한 조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하이프레시 다이캐스팅 머신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모델 3 같은 경우는 같은 부분이지만 70개의 부품을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모델 Y는 한 개로 찍어낸 사례가 됐습니다. 제조 비용은 40% 줄었고 부품 수는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줄었죠. 볼트라든지 리벳이나 용접 같은 게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조 비용을 40% 줄인 점, 그리고 부품 관리가 용이하게 된 점, 충돌 시 안정성이 20% 이상 올라간 점, 그리고 차량 후면의 파츠 기본 중량이 기존보다 3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차량의 전비라든지 주행거리도 좀 더 늘어난 점, 그리고 원래는 이게 코팅이나 열 처리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고강도의 합금을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알루미늄 믹스를 개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재료팀의 혁신이기도 하면서 스크랩도 남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자 에너지 효율적인 공정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 밑부분에 특히 환경 친화나 에너지 효율적이다, 이 부분은 기가베를린에서 어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공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내에서 모델 Y의 스탬핑 머신이 올라왔습니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테슬라의 가장 유명한 제품이 뭐냐 이렇게 한다면 그 중에 하나로 꼽을 만한 것이 사실 기가팩토리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공장을 이렇게 많이 피하라는 기업은 흔치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또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IR을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테슬라의 특성상 팬심이 많은 투자자들도 있고 안티들도 있겠지만 많은 바이럴을 창출해내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동차 공장이었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기가 상하이가 뉴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만큼 그동안의 공장 생산의 노하우나 생산 프로세스의 노하우를 총집합하여 좀 더 발전된 공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에 베를린에서 그 기록을 새롭게 써내게 되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기가 베를린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공장 그 자체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다른 생산시설인 기가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수요를 담당하는 기지이자 테슬라 세마이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담당하는 기지로서 시작할 예정이죠. 일단은 오늘 준비해뒀던 모델 Y에 들어가는 바디 파츠 스탬핑 머신 영상을 17초 정도 분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업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테슬라의 힘을 볼 수 있는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쨌든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을 작동하게 된다면 현재 고율의 유럽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가 상하이는 사진으로 잠깐 훑어보면서 얘기할까 합니다. 기가 상하이의 생산량이나 활동량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모델 3나 모델 Y의 양 모델의 생산과 딜리버리가 모두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보이는 것들도 모두 배송을 기다리는 그런 제품들이고, 그리고 기가 상하이의 캐파를 늘리기 위해 추가 작업 중인 공간을 볼 수 있었던 건 북쪽에 가까운 곳에 이것이 또 캐파를 늘리기 위해 작업 중인 추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기가 상하이 공장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북동쪽의 부분을 위쪽에 보면 위쪽에도 이만큼 확장 중인 공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추가 공장 뉴 사이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부 쪽에 새롭게 도로를 깔고 배송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지는 만큼 배송할 수 있는 구간들도 많아지는 그런 모습의 도로들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모델 S라고 추정되는 차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프리몬트의 테스트 트랙과 공도에서 모두 보였는데, 프리몬트 공장 뒤에는 테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모델 Y도 배송을 한 몇 주 정도 앞두고 2월 중에 주행 중인 그 테스트 트랙에서 주행 중인 영상이 찍혔었고, 테슬라의 로드스터 최신작도 프리몬트 내에서 테스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모델 S 사진이 리프레시 버전이 맞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넓어진 차체와 안개등도 약간 수정이 됐고, 바퀴나 여러 외관들도 약간씩 수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색다른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변동성의 주식 전략을 갖고 있는 대기업인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가 테슬라에 대한 포지션을 잡게 되었는데, 이곳은 아무래도 패시브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가총액별로 일정 부분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담은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주가의 향방에 베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테슬라와 아메리칸 타워 리츠에 대해서 AMT 여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과 엑소모빌에 대한 보유 지분은 상당히 줄였는데요. 여느 연기금처럼 3분기까지는 지분이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7,602주를 매수한 것입니다. 조금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점은 같이 산 AMT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현금 흐름도 강하고 리테일이나 거주용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4만 1,000주 정도를 보유했었는데 2020년 동안 14만 2,000주를 추가 매수했고, 그 결과 4분기 썰틴F에 따르면 18만 3,884주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이트웨이가 SEC에 제출한 테이블 중 테슬라 부분만 발췌한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쉐어도 여기 적혀있죠. 그리고 웨이모 CEO가 또 한 번의 불을 지폈습니다. 웨이모의 CEO인 존은 테슬라가 웨이모의 경쟁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신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는 한마디로 테슬라는 여전히 좋은 ADAS 드라이버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모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여전히 운전자가 조향장치나 아니면은 엑셀이나 브레이크 등을 제어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차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승객이 휠에 그 스티커 붙여놓은 걸로 유명하죠. 휠을 만지지 마시오 이런 걸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자율성에 대해서, 오토노머스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라이다의 센서 가격이 이전에는 75,00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쌌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7,500달러 정도밖에 안 한다고 말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이제는 꽤나 괜찮은 수준까지 왔다는 점을 강조했죠. 한편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환기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죠. 만약에 카메라와 컴퓨터 등 이런 비전 센싱 기술이 차가 나오기 전에 발명이 됐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단순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고 뇌로 생각하고 유추하면서 주행하기에 그러기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물론 웨이모도 하이브리드 센서를,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안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대신 웨이모 입장에서 훨씬 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건 결국에는 리던던시를 통해서 정확도나 페일세이프로부터 페일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리던던시 부분이겠죠. 많이 언급되는 얘기이기도 한 게, 환경 속에서 시스템이 있고 그 와중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의 에러가 생기더라도, 한 시스템의 에러가 생기더라도 이를 두 개로 듀얼 스택으로 쌓아놓으면 이를 보충하고 상호 교차시키면서 안전하게 멈추거나 혹은 안전하게 작동해서 실패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많은 기업들이 리던던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웨이모 입장에서도 이 정도를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또 지금 입장에서 급한 건 비용에 대한 문제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드리고요. 그래서 모빌아이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모빌아이의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하이리스크를 추구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갔죠. 모빌아이가 가던 방식에서 테슬라가 빠져나온 곳입니다. 모빌아이 같은 방식은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맵을 통해서, 맵은 인바이러먼트 모델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만약의 확률로 실패하더라도 안전하게 실패하는 것, fail operation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까 웨이모가 비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꼽자면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자체 ADAS 시스템을 팔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자율주행 스택으로 가는 기업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ADAS를 팔다가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가는 기업이죠. 반면에 웨이모는 문샷 접근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L4로 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펀딩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지만 자율주행이 보급화, 웨이모의 자율주행을 보급화시키려면 인프라의 투자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자회사가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SIP 혹은 캐브뉴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까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약 10년이나 15년 후에나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비용일 것 같습니다. 가장 대중화를 위해서 웨이모 방식은 선결되어야 하는 선결 과제가 비용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라이다 같은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자면 모빌아이가 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경쟁자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라이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 라이다이고 이것은 루미나나 아니면은 벨로다인 등 기존의 라이다 기업들이 많이 접근하고 많이 팔고 있는 라이다입니다. 빠르게 저렴해졌고 차에도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졌죠. 그래서 모빌아이는 2022년부터 듀얼 스택으로 카메라와 라이다를 동시에 단 제품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빌아이는 최종적으로 2세대인 FMCW 라이다를 선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텔이 자체 개발해서 쓰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가 2025년이죠. 라이다는 딤을 퍼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레이저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내구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프레임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의 핵심은 프레임으로 가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사내의 KPI로 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초당 프레임이었죠. 그래서 해당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FMCW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나오고 대중화될 때까지는 비용이나 시간이 문제가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도로 위의 모든 객체, 각각의 에이전트 간의 예측 모델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 프레임으로 인해서 목발이 잡히는 라이다는 그닥 매력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모빌아이와 테슬라, 웨이모는 동상삼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조상 지속 가능한 모델은 계속해서 펀딩을 받아야 되면서 차량과 모든 것을 연결하는 V2X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 웨이모보다는 테슬라나 모빌아이 진영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전처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연달아 인상되고 그것이 또다시 촉매제가 돼서 루프가 발생하는 게리 블랙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현재 바이 등급을 갖고 있는 13명의 분석가 중에 현재 10명이 현재의 가격인 $864보다는 낮은 가격 목표를 갖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1월 27일 발표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이를 기준으로 프라이스 타겟을 일제히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촉매제나 모멘텀에 의해서 크게 변동되는 지금 같은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크인베스트에서 빅아이디어스 2021의 공개가 임박했음을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던던시, 중복을 통해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개념은 예전에 제가 이해하면서 도움이 됐던 PDF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채널로 쓸 수도 있고 3분의 2 투표 방식으로 아웃풋을 실패 방식을 줄이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각각의 아웃풋이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자체 검증까지 하는 방식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주선 같은 경우는 보통 3개 정도의 트리플 리던던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하는 과정. 오늘 투자 생각 중 테슬라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